민우의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했던 너구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활동하면서 했던 일은 성폭력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는 있었어요. 그걸 사용을 하는 단어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로 게임하면서 게임이나 채팅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거였고, 처음에는 자기 성기를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유형들이 가해 유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한다거나 그 사람이 상대를 찍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소장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본인 이건 또는 어디서 뭐 받았건 이게 내 거다, 내 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지금과 반대죠. 그런 가해 유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가 뭐 약간의 내용들이 바뀌면서 그 촬영했던 거를 본인이 소장하면서 협박하면서 뭐 돈을 갈취한다던가 관계 유지라던가 아니면은 이 촬영물을 유포 안 할 테니 다른 거를 촬영해서 보내라. 뭐 이런 식의 유형들이 있었죠. 그런 게 사이버 성폭력으로 좀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이버 성폭력이다. 맨 처음에 이거를 인지했던 거는 사이버 성폭력이다 인지했던 거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은 스토킹 사건 때문에 이제 인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다 보니까 스토킹에 대한 것도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스토킹 상담이 주로 이제 협박하는 걸로 많이, 협박이나 폭력 같은 걸로 많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럴 때 협박의 도구로 이제 성관계 했던 성행위 촬영문이라든지 나체 사진에 대한 유포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행위 했던 것에 대한 뭐 소문 유포, 뭐 이런 거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주로 핸드폰으로 이거를 유포한다기보다는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상황도 많이 있기는 했어요. 촬영물이 있다는 것에 대한 협박의 내용으로만 이게 수단이거나 도구이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제3자로서 지원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의 가정만으로도 이미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게 유포가 되면 또는 유포가 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자기가 쳐다보기만 해도 그 영상을 봤을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회사라든지 학교 같은 데 가는 것이 되게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활동가로서 유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심정적으로 유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스토킹에 대처하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유포한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6년, 7년, 8년 그때 촬영물이 있는 것으로 가해자가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던 경우들도 있긴 있었는데 유포가 된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자체가 SNS가 없었거든요. 자기도 자신의 이름을 실명을 걸고 가해자도 그거를 유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포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도 타격이 일부분은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명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걸고 해야 되는 일이어가지고 협박에 비해서 실제로 유포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었는데, P2P가 엄청 많이 활용되고 그렇게 되면서 유포가 됐던 상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 몰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형이 변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본인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였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유포가 됐고 유포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이제 협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가 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복하는 거라든지 재미를 위해서 유포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분노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그런 좀 활동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 인간들이 이제 여기 갈 때까지 갔다. 그때 이후로는 좀 이별 범죄하고 이 사이버 성폭력이 조금 분리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토렌토 같은 형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파일을 그냥 개인한테 바로 보낼 수 있는, 익명의 개인들한테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게 되면서 그거는 정말 더 이상 유포가 통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넋을 놓게 됐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는 피해자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피해자들의 주요한 항상의 요구사항의 1순위는 영상물을 지우는 거였어요. 이 영상물을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느냐가 항상 가장 큰 과제였거든요. 저희가 2009년도에 몰카를 추포하라라는 캠페인을 민우에서 했었어요. 그 이전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카메라가 되게 재밌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몰래카메라가 명백한데 몰래카메라라고 말하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몰래카메라를 쓰지 말자. 그래서 나체 사진 유포, 뭐 성행위 동영상, 뭐 이런 거 단어를 막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인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 몰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됐는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2010년도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동의하에 촬영한 나체 사진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 된다. 무죄가 선고가 된 거죠. 동의하에 촬영한 것도 몰래 유포하면 범죄가 되는 거다. 그것도 피해자인 거다라는 것에 대한 알리는 게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네가 동의하에 촬영한 거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했었거든요. 정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몰카 촬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임종용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몰카를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신상 정보 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에 직권 조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에서 활동하는 김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본인이 폭력을 당한 이후에 저희 단체를 알게 되면 전화를 주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담을 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이 들어갑니다.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기관에 연계하는 심리치료 연계 지원, 그리고 뭐 삭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도출이 되느냐고 하면 내가 만약에 촬영물이 유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찍었는지, 누가 유포했는지, 누가 봤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 시점과 인지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불안 피해가 발생합니다. 내가 찍혔을지도 모른다, 내가 찍혀서 유포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런 폭력이 만연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본인이 불안해서 찾아보시다가 발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신의 불안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된 불안인지를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방향을 사회로 돌리면서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연대자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한 명 이렇게 특정되는 폭력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사회권이 박탈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집 문 밖을 열고 나갔을 때 눈이 마주친 저 사람이 내 영상을 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불안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인이 있던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현된 이미지는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 일지언정 그것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재현된 이미지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은 한 명의 여성의 몸이겠지만 그 몸이 내 몸이라고 믿는 여성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이미지에 등장하는 여성의 피해만 진짜고 그것이 내 몸이라고 믿는 다른 여성들의 피해는 가짜인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역으로는 본인은 이 이미지가 내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자꾸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이미지에 등장하는 몸이 누구인 것인가를 밝혀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이 다른 피해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 자체를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으로 규정을 해서 사이버 성폭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전반에 대한 폭력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몰카는 웹하드에 몰카라고 치면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나옵니다. 너무나 희화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 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불법 촬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폐기한 이유는 일단은 리벤지라는 것이 복수의 의미일 때 한국에서 정말 복수의 목적으로 이것을 행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측면이 크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수익 구조도 안 나고 피해자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이 그들 안에서 유의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포함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복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피해자가 복수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는 가해자 관점의 용어잖아요. 그래서 리벤지라는 말을 폐기하고 있고요. 또 포르노라는 말은 이것이 피해 촬영물이지 포르노가 아닌데 다시 포르노라고 부름으로써 마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포르노 장르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그 말로 인해서 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가해자는 어떤 사람들일지. 저 2017년도 상담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음과 전 애인이 각각 35%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이것이 각각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음은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인 거죠. 그랬을 때 완전히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관계들이겠고, 그리고 전 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 애인과 유사한 걸로는 이제 그냥 원나잇 상대라든지 혹은 채팅 상대라든지 하는 식으로 내가 어떤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쌓아나갔던 사람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의 가해자는 대부분이 그 성관계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과연 여성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또 혹은 전혀 불쌍한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여성이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면 여성 94%, 남성 3%, 그리고 남성, 여성 동반 피해가 3% 정도인데요. 동반 피해의 경우에는 모텔 같은데 초성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성, 남성 성관계 장면이 동시에 유포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폭력이 너무나도 젠더 기반 폭력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생산하는 자, 유포하는 자, 근데 사실 이 폭력의 완성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자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촬영물 속에는 어떤 남성이 자신의 얼굴만 가리거나 편집하거나 모자이크하거나 혹은 여성의 신체만 잘 보이도록 그런 구도를 잡아서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남성의 얼굴이나 신체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왜 누구는 유포할 수 있고 왜 누구에겐 이게 유포 협박이 가능한 촬영물인가 라고 하면
남성의 신체, 여성의 신체가 그대로 똑같이 등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신체가 소비될 것이고 누구에게 타격이 있을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고발한 사례 중에서도 이 남성은 성매매를 하면서 그 현장을 계속해서 불법 촬영하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판매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 남성은 자신의 신체를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히 형님, 소위 말하는 형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구의 성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할수록 자극적인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이제 그 남성연대 안에서 더 칭송을 받고 누구의 성은 계속해서 타락이 되는가 이런 것을 성별에 따라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일 때에만 소지가 불법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너무나 답답한 것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불법이 아니라면 폭력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더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야동볼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서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랬었던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동볼 권리에서 야동이 무엇인가? 무엇이 야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왔는가?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구글에 야동 치면, 야한 치면, 섹시라고 치면 그냥 전부 나오는 것은 다 여성의 신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권리라고 함은 남성의 여성볼 권리가 아닌가라는 것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야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부터 다시 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야한 것을 여성의 신체로 놓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야동볼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여성의 신체가 어떻게 활용이 되든 그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든 그것은 난 모르겠고 지금 내가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욕망의 발현이라는 거죠.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해소해야 될 것이라는 어떤 이 전제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직 멀기는 했지만 많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인식이 일단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해화역 시위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정부도 압박을 해오고 사람들이 관심도 지켜보고 하니까 웹하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불법 촬영물로 더 이상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여성들의 자발성을 활용한 이런 폭력들이 더 성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여성들의 자발성을 이용했을 때 어떤 가해자라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 유형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폭력, 대놓고 협박 이런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을 하게 만들어서 성착취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온라인 그루밍을 해서 피해자가 자기 신체 촬영물을 찍어서 보냈다라고 하면 그거 걔가 원해서 나한테 찍어 보낸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걔도 즐겼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계속해서 촬영물을 받아내거나 이랬을지언정 어떤 그 전 단계에서 사회적인 인식이 다시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루밍을 한 이후에 실제로 유포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폭력이 있을 때에야만 우리가 문제적이라고 할 것인가? 그 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다릴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에 찍은 게 유포됐을 때 처벌받는 건 2012년도에 한 차례 개정이 되었었고 스스로 찍은 촬영물도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의 촬영과 유포를 다루는 법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데 거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그런 승리, 정준영 이런 기사 같은 거 댓글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잘못이지만 돌려본 사람은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국산 야동이 다 그런 방식으로 생겨왔고 난 그것을 봤을 뿐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에 있어서 산업구조는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것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폭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 시장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 소비를 멈추는 거, 소비도 가해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많이 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은 사실은 주소비자였던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바꿀 때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 그리고 법이 필요하다면 법,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 또 검경의 개혁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